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끔찍한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치매로 기억이 흐릿해진 노인들, 그들의 약점을 노리는 비열한 범죄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마침내 움직인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저 서윤이에요. 기억하세요? 서윤이? 우리 서윤이. 맞지? 네, 맞아요. 할머니, 통장이 왜 비었는지 아세요? 통장? 내가 뭘 했더라. 서윤은 그날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자신이 당한 일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요. 하지만 서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갑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하나하나를, 이동 경로 하나하나를, 그리고 돈의 흐름 하나하나를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조직적이야. 그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악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훔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린 한 청년의 집요한 추적담을요. 서윤이는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집을 나서 회사로 향하는 길. 그 길목에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한 할머니가 계셨죠. 김순애 할머니. 올해 82이신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쬐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서윤을 보면 항상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죠. 아이고, 우리 서윤이. 오늘도 잘생겼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인사는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던 서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의 그 환한 미소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 멀리 사는 아들 이야기, 그리고 예전에 운영하시던 구멍가게 이야기. 서윤은 그 이야기들을 몇 번이고 들었지만 한 번도 귀찮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눈빛이 조금씩 더 흐려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치매였습니다. 서윤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할머니, 어제 드신 거 기억하세요? 어제? 어제가 언제더라? 이런 날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서윤을 보면 웃으셨습니다. 때로는 서윤이 누군지 기억 못하시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친근하게 손을 흔드셨죠.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 평소처럼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나오시나? 별 생각 없이 지나쳤죠. 하지만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윤은 슈퍼 주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김할머니 어디 아프신가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슈퍼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 일 아직 몰랐어? 할머니가. 큰일 당하셨어. 큰일이요? 사기 당하셨대. 통장이 텅텅 비었다더라고. 경찰도 왔다 갔고.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그날 회사에 지각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거든요. 좁은 골목길 안쪽 낡은 다세대 주택 1층. 할머니는 그곳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지난주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할머니. 누구세요? 저요, 서윤이요. 매일 아침 인사하던. 할머니는 한참을 서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서윤이. 우리 서윤이.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 통장에 있던 돈이 다 없어졌대.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물어봤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 서윤은 할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천천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데 젊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왔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친절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집까지 짐을 들어주게 했죠. 그리고 집 앞에서 청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였죠. 할머니 계좌에서 며칠 사이에 큰 돈이 여러 차례 인출되었다고요. 아들이 급히 내려와 확인해 보니 통장에 있던 2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노후 자금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이었죠. 경찰 아저씨들이 CCTV를 확인했대. 내가 혼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대. ATM에서도 찾고 창구에서도 찾고.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그랬는지.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건가? 내가 정신이 나갔나? 아니에요, 할머니. 서유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 할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없대. CCTV에는 나 혼자 돈을 찾는 모습만 나왔고 아무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흔적이 없대.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해서 찾은 것처럼 보인대. 서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교묘하게도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치매 노인의 기억을 이용해서 마치 본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찾은 것처럼 만든 거죠. 서유는 할머니 댁을 나와 근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 상황을 물었죠. 형사님, 김순애 할머니 사건 알고 계시죠? 중년의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증거가 없어요. CCTV에 찍힌 건요? 할머니 혼자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모습만 나와요. 누가 협박하거나 강요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할머니 본인도 기억을 못하시고요. 그럼 그 짐 들어줬다는 남자는요? 그것도 할머니 말씀이 계속 바뀌세요. 처음엔 젊은 남자라고 하셨다가 나중엔 중년 남자였다고 하시고 키도 얼굴도 옷차림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몽타주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형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가 요즘 부쩍 늘었어요. 치매 노인을 타깃으로 한 범죄. 기억을 못하니까 증언도 제대로 못하고 증거 확보도 어렵고 범인들도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럼 그냥 포기하란 말씀이세요? 아니, 포기는 아니죠. 계속 수사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유는 경찰서를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죠.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서유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머니 생각만 났거든요. 그 환한 미소, 그 따뜻한 인사. 그리고 눈물 흘리던 그 모습.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서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IT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었죠. 매일 수백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일. 잠깐. 패턴? 서윤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형사가 말했죠. 이런 케이스가 요즘 부쩍 늘었다고.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서윤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뉴스 기사를 검색하고 SNS를 살폈죠. 키워드는 간단했습니다. 치매 노인 사기 통장 인출.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비슷한 사건이 최소 12건 보고되었습니다.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 피해자였고 모두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피해 금액도 비슷했습니다.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노인들의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서유는 각 사건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두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었습니다. 둘째, 모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죠. 셋째, 사건 발생 며칠 전 모두 친절한 젊은이의 도움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짐을 들어주거나 길을 안내해주거나 약국에서 약을 대신 사다 주거나. 넷째, 피해자들이 모두 범인의 얼굴이나 특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CCTV 분석 결과 모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유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누군가 치매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찾도록 만들 수 있을까? 서유는 치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논문을 찾아보고 관련 서적도 주문했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최근 기억은 잘 못하지만 오래된 습관이나 패턴은 몸에 배어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한 자극이나 지시를 받으면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서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들은 먼저 노인에게 접근합니다. 친절하게 도와주며 신뢰를 얻죠. 그리고 집까지 들어가 개인정보를 훔칩니다. 통장, 카드, 신분증. 그 다음 노인에게 특정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주입합니다. 아마도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내일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세요. 창구에서 100만 원, ATM에서 2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치매 환자는 그 지시를 자신의 의지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습니다. CCTV에는 자발적인 인출로 기록되죠. 범인들은 노인을 미행하며 돈을 빼앗거나 아니면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죠.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믿을 수 없고 CCTV에는 아무 문제 없는 모습만 찍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어.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이 있을 거라고. 다음날 아침 서유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갔죠. 형사님, 이거 봐주세요. 서유는 노트북을 펼쳐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2건의 사건 공통점 그리고 자신의 가설. 형사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혼자 조사한 거요? 네. 제 생각엔 이건 조직 범죄예요. 그리고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신고조차 안 된 케이스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네요. 근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증거가 없잖아요. CCTV가 있잖아요. CCTV에는 피해자만 나온다니까요. 아니요. 피해자만 보니까 범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서유는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에 가신 날 그 시간대의 모든 CCTV를 확인해야 해요. 할머니 집 근처, 은행 가는 길, 은행 주변, 그리고 은행 안. 할머니만 보지 말고 할머니 주변에 계속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야죠. 하지만 그게 며칠치인데 분석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제가 하겠습니다. 서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이 전문이에요. CCTV 영상도 데이터예요. 패턴을 찾아내는 건 제 일이고요. 영상만 제공해 주시면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도 막막한 상황이니까. 그날부터 서윤의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집으로 와서 밤새 CCTV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집 근처 가게들의 CCTV, 은행 가는 길목의 CCTV, 은행 내부와 주변의 CCTV. 며칠을 들여다보던 어느 날 서유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에 가던 날 오전 10시. 할머니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할머니 집 방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10시 15분 할머니가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 방향으로 걸어가죠. 10시 17분 검은 모자 남자가 움직입니다. 할머니와 5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10시 30분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갑니다. 검은 모자 남자는 은행 건너편 카페로 들어가죠. 11시 5분 할머니가 은행에서 나옵니다. 검은 모자 남자도 카페에서 나와 다시 할머니를 따라갑니다. 미행이다. 서유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같은 남자가 다른 CCTV에도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ATM에서 돈을 찾던 날도 그 남자는 근처에 있었죠. 항상 50m에서 100m 거리를 유지하며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견. 검은 모자 남자 외에도 빨간 잠바를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할머니가 두 번째로 은행에 갔을 때 나타났죠. 검은 모자 남자와 교대하듯이 미행을 이어갔습니다. 조직이 맞아. 최소 2명 이상이 팀을 이뤄서 움직이고 있어.
서유는 다른 사건들의 CCTV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죠. 놀랍게도 같은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CCTV에서도 검은 모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빨간 잠바 남자도요. 심지어 파란 후드티를 입은 또 다른 남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자들이야. 서유는 3명의 남자 얼굴을 캡처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죠. 서유는 분석 결과를 형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3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적어도 사건에서 동일 인물이 확인됩니다. 형사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자주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어요. 한 명은 미행 전담, 한 명은 지역 정찰, 한 명은 아마도 실무자일 겁니다. 노인에게 직접 접근하는. 그렇다면 이들을 찾아야겠네요. 네. 하지만 얼굴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서유는 또 다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범행 패턴이 아니라 범행 이후의 흐름을요.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 대부분 현금으로 찾았으니 추적이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서유는 피해자들의 통장 내역을 다시 살폈습니다. 경찰이 제공한 자료였죠.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기 며칠 전 소액의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1만원, 2만원, 많아야 5만원. 수상한 계좌로의 이체였습니다. 테스트구나.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범인들은 본격적인 범행 전에 피해자의 통장을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맞는지, 이체가 가능한지, 그리고 주변에서 눈치채는 사람이 있는지를요. 소액이니까 피해자도 가족도 은행도 의심하지 않았겠죠. 서유는 그 이체 계좌들을 추적했습니다. 총 8개의 계좌가 확인되었고 모두 다른 노인 명의였습니다. 대포 통장이야. 범인들은 다른 치매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을 범행에 사용한 거였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통장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그 대포 통장들에서 또 다른 이체 내역이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돈이 모이는 계좌가 있었습니다. 서유는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계좌를 추적해야 해요. 여기가 자금 세탁의 핵심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포 통장일 텐데. 그래도 추적하다 보면 끝이 나올 거예요. 아무리 세탁을 해도 결국 진짜 주인이 쓰기 위해선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형사는 금융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죠. 최종 계좌는 또 다른 노인 명의였지만 그 계좌에서 매주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출 장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죠. 서울 동북부 중랑구 일대였습니다. 여기가 거점이에요. 서유는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들은 중랑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ATM 인출 기록을 보면 항상 이 반경 2km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렇다면 직접 가봐야죠. 서유는 회사에 사흘간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로 향했죠. 먼저 할 일은 범인들이 자주 인출하는 ATM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제공한 금융 기록에는 총 5개의 ATM이 표시되어 있었죠. 서유는 지도에 그 위치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5개의 ATM은 모두 지하철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큰 시장이 있었죠. 중랑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본거지일 가능성이 높아. 서유는 시장 근처를 배회하며 관찰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숨기 좋은 곳이었죠. 첫날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역을 파악하고 ATM 위치를 확인하고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했죠. 둘째 날 서유는 한 ATM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금융기록상 가장 자주 사용되는 곳이었거든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서유는 카페에 앉아 ATM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빨간 잠바 남자였습니다. CCTV에서 봤던 그 남자, 할머니를 미행하던 그 사람. 잠바는 벗었지만 얼굴과 체형이 일치했죠.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ATM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시장 쪽으로 걸어갔죠. 서윤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남자는 시장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복잡한 골목이었죠. 서유는 거리를 더 벌리며 따라갔습니다. 남자가 멈춘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외벽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죠. 남자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서유는 건물 맞은편에서 숨어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남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검은 모자를 쓴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둘 다 있어. 서유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뭔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헤어졌습니다. 빨간 잠바는 시장 쪽으로, 검은 모자는 반대편으로. 서유는 건물을 더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날 서유는 아침 일찍부터 그 건물을 감시했습니다. 주변 카페에 자리를 잡고 건물 출입구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죠. 오전 10시 파란 후드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CCTV에서 봤던 세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건물로 들어갔고 30분 후에 나왔죠. 정오쯤 빨간 잠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꽤 무거워 보였죠. 오후 2시 검은 모자도 왔다 갔습니다. 확실해. 여기가 거점이야. 서유는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찾았어요. 범인들의 아지트. 정말? 어디에? 서유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을 보고했죠. 지금 바로 급습할까요? 아니요. 서유는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지금 잡으면 이 세 명만 잡히고 윗선은 도망칠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뭘 더 해야 하는데? 자금 흐름을 완전히 파악해야 해요. 이들이 훔친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누가 받는지. 그걸 알아내야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알았어요. 계속 지켜보면서 더 정보를 모아봅시다. 하지만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서유는 계속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10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죠.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빨간 잠바와 검은 모자가 나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30분 후에 나왔죠. 양복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말이죠. 저 가방에 돈이 들어있어. 서유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메모했죠. 양복 남자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서유는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는 말고요. 택시 기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윤이 미리 10,000원을 건네자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은 고급 오피스텔이었죠. 양복 남자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택시에서 내려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죠. 대신 서윤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오피스텔 이름, 위치, 그리고 주변 환경을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차량 번호와 오피스텔 정보를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차량 추적 가능하세요? 한번 해보죠. 며칠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주인 확인했어요. 이정민이란 사람인데. 전과가 있네요. 무슨 전과요? 사기, 횡령, 그리고 조직폭력. 5년 전에 출소했어요. 조직폭력.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그림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다시 중랑구 건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체계적으로 관찰하기로 했죠.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잠바, 검은 모자, 파란 후드티. 세 사람은 매주 특정 요일에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항상 노인 한 명과 함께였죠. 새로운 타깃이야.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파란 후드티가 한 노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죠. 파란 후드티는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손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시간 후 노인은 혼자 나왔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죠. 파란 후드티는 건물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고민했습니다. 노인을 따라가서 경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범인들이 눈치챌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잡아야 해. 서유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계속 관찰했습니다. 다음 날 서유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노인분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호할 방법을. CCTV로 얼굴 인식 돌려볼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접촉해서 경고를 드려야겠네요. 하지만 범인들이 눈치채면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노인 가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식으로요. 서유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서유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정민이란 남자, 그가 사는 오피스텔. 그곳이 자금 세탁의 최종 거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유는 오피스텔 주변을 며칠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민의 패턴을 파악했죠. 그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중랑구 건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왔죠. 아마 현금일 겁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그는 강남의 한 고급 바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죠. 서유는 그 사람들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조사해 주세요. 형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머니 때문이에요. 서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순의 할머니. 매일 아침 저한테 웃어주시던 분. 그분이 울고 계셨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로. 저는 그냥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경찰과 서유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정민이 만난 사람들은 총 5명이었습니다. 모두 전과자였죠. 사기, 횡령, 폭력, 마약. 다양한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범죄 조직의 한 부서였던 거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제조, 불법 대부업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 그리고 치매 노인 타기 사기는 그들의 새로운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역수사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서유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 사건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물론이죠. 광역수사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죠. 먼저 중랑구 건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노인 정보가 담긴 파일들. 이름, 주소, 가족관계, 재산 상태, 그리고 치매 진단 여부까지. 수백 명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죠. 대포통장도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모두 노인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매뉴얼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인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신뢰를 얻고 어떻게 지시를 주입하고 어떻게 돈을 빼내는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거네요. 수사관들도 경악했습니다. 빨간 잠바, 검은 모자, 파란 후드티. 3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민의 오피스텔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서도 엄청난 양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현금, 통장, 장부, 그리고 조직 전체의 연락망까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의 주인들도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치매 노인들이었죠. 이들은 돈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몰랐죠. 경찰은 통장 명의자들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대부분의 노인들은 통장을 만든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노인을 은행에 데려가서 마치 노인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꾸며서 통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이 통장 기억하세요? 이게 내 거야? 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언제 만드셨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만들었나? 이런 대화가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서유는 그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의 케이스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서유나, 경찰 아저씨들이 범인을 잡았다는데 나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 돈은 돌아올까? 서유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는 방대했습니다. 범행 매뉴얼, 피해자 명단, 대포통장, 현금, 장부, CCTV 분석 자료, 통화 기록, 그리고 서윤이 정리한 패턴 분석까지. 검찰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주범 이정민과 그의 조직원 4명, 그리고 실행범 3명, 총 8명이 기소되었죠. 혐의는 특수사기, 횡령, 개인정보 유출, 조직폭력, 그리고 노인학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유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법정에서 설명했죠. 저는 피해자의 이웃으로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유는 법정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 약점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용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이들은 최소 12건의 범행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치면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훔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평생 모은 재산이고 노후 생활의 전부이며 가족에게 남기려던 마지막 유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노인들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마치 노인 스스로 잘못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반박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과잉 해석, 우연의 일치 등등.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CCTV에 찍힌 미행 장면, 통장 거래 내역, 압수한 범행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 특히 서윤이 분석한 패턴 자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임을 명확하게 보여줬으니까요.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범 이정민 징역 12년, 조직원 4명 징역 7년에서 10년, 실행범 3명 징역 5년에서 7년, 그리고 연대하여 피해액 전액 배상. 법정을 나서는 서윤을 형사가 불렀습니다. 서윤 씨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 해결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형사는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범인들이 은닉한 현금을 상당량 회수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도요? 네.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판결 이후 피해 회복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범인들이 은닉했던 현금,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동결된 계좌의 잔액. 모두 합쳐서 약 4억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이 돈은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피해액의 60%에서 8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었죠. 김순애 할머니도 1,6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잃어버린 2천만 원 중 80%였죠. 서윤은 할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 할머니는 여전히 기억이 흐릿한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돈이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내 돈? 어떻게? 범인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돈을 찾아냈고요. 1,600만 원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서유는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환급 절차를 도와드렸죠. 통장에 다시 찍히는 숫자들. 할머니는 그걸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 그래. 이제 괜찮겠지.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 사건 이후 서유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인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함께 장도 보고 병원에도 모셔다 드렸죠. 할머니는 여전히 치매로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어제 먹은 것도 기억 못하시고 때로는 서윤이 누군지도 헷갈려 하셨죠. 하지만 예전에 환한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이더라?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에요 할머니. 그래? 그럼 됐어. 서윤이 얼굴 보니까 좋은 날이야. 이런 대화가 다시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동네 사람들과도 협력했습니다. 슈퍼주인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 동네 의원 선생님. 모두가 할머니를 지켜보기로 했죠. 할머니 혼자 계실 때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알았어.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지. 그리고 서윤은 할머니께 간단한 메모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거절하세요. 2. 은행 가실 일 있으면 서윤신 -XXXX-XXXX에게 연락하세요. 3. 통장이나 카드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세요. 4. 헷갈리면 언제든 서윤에게 전화하세요. 할머니는 메모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또 까먹을까봐 그러지? 고마워. 천만에요 할머니.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죠. 서윤아 나 지금 집에 젊은 사람이 왔는데.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데요? 짐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나 짐 없거든. 그리고 자꾸 집에 들어오려고 해. 서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서윤은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죠. 도착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할머니 집 앞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서윤이 다가가자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는 그냥. 경찰 부를까요? 아니 오해예요. 저는 그냥 길 물어보려고.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서윤은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윤이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서윤아. 미안해. 괜히 놀라게 했지?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상한 사람 보면 꼭 연락하셔야 해요. 그래. 메모 보고 전화했어. 내가 잘한 거야? 네 정말 잘하셨어요. 서윤은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렸죠. 또다시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동네 전체가 경계하고 있었으니까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서윤에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 강연 제안, 심지어 책 출판 제안까지. 하지만 서윤은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요. 회사 동료들도 동네 사람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요. 어느 날 서윤의 집 앞에 택배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김순의 할머니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손편지와 함께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서윤이에게. 할머니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아들이 대신 써주고 있단다. 너는 나한테 천사야.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믿어줬어. 그리고 내 돈도 찾아줬지. 하지만 돈보다 더 고마운 건 내가 내 곁에 있어준다는 거야. 요즘도 매일 아침 내 얼굴 보면 하루가 행복해. 비록 내가 가끔 내 이름을 잊어도 내 마음은 항상 너를 기억할 거야. 추운 겨울이 온다더라. 이 목도리 하나 뜨는데 한 달 걸렸어. 할머니가 뜬 거야. 따뜻하게 입고 다녀.
사랑한다 우리 서윤아. 순애 할머니가. 서윤은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조금 삐뚤삐뚤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목도리를 하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슈퍼 앞 벤치에는 어김없이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윤이. 그 목도리 어디서 났어? 예쁘네. 할머니는 자신이 뜬 목도리인 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목도리죠.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구나. 잘 어울린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뭘? 우리 서윤이한테는 뭐든 해줘야지. 서윤은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쬐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죠. 서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할머니의 미소.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매일 아침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동네가 함께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노인을 노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이 잡히고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범죄자들도 그 동네를 피했거든요. 거기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지킨다는 이야기가 퍼졌죠. 서윤은 조용히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언론의 주목도 사람들의 칭찬도 모두 사양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노인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였죠. 주말마다 복지관에 나가서 치매 노인들과 그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떤 징후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서윤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복지관에서 강의를 마친 서윤에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친구 고맙네. 별 말씀을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세상이 무섭네.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누가 날 속이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자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심이 돼. 할아버지 주변에 항상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 요청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겠네. 할아버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김순애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누구세요? 문 너머로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요 할머니. 매일 아침 인사하는. 아? 서윤이? 잠깐만.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낯선 표정이었다가 서윤을 보자 미소를 지었죠. 아 우리 서윤이구나. 들어와 들어와.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저녁 드셨어요? 먹었지. 아들이 반찬 가져다 줬어. 다행이네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들 잘해주니까. 특히 서윤이 너. 할머니는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참 착한 애야. 우리 손자 같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야. 내가 고맙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서윤아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우리 친척도 아닌데.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매일 웃어주셨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 네. 그리고 할머니가 힘들 때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할머니.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그래 내일 또 보자. 서윤은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웃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서윤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범죄 조직은 무너졌고 동네는 더 안전해졌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할머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슈퍼 앞 벤치에는 김순애 할머니가 앉아 계셨죠. 아이고 우리 서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생겼네. 할머니도 오늘 예쁘세요. 이 친구 봐라. 입이 참 싸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죠. 서윤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큰 영웅이 아니야. 옆 사람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오늘도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 그것이 서윤의 일이었고 서윤의 무기였으며 서윤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서윤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지만 그 안에 담긴 범죄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을 노린 사기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요. 서윤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할머니께 인사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는 할머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고 진실을 밝혀냈죠.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결국 큰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이상한 일을 당하진 않으셨는지 괜찮으신지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서 이런 범죄를 목격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경찰도 사회복지사도 그리고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함께 노력해야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비록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요. 김순애 할머니가 서윤의 이름을 잊어도 서윤을 보며 미소 짓듯이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주변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세요. 그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